네, 특별한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용산과 청와대의 시그널, 이 두 분과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화요일의 코너죠. 용심청심 서정욱 변호사,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의대 정원 이슈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주말에 대화 물꼬가 좀 트이는 듯 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중재자로 나서면서 일단 2,000명 증원 철회 원점으로 좀 돌아온 느낌도 약간 드는데, 오늘 보니까 한덕수 총리도 뭐 의료계 단체 만난다고 하고, 이게 좀 물꼬는 트였다, 한동훈 효과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마 이제 그 강대강 대치에서 만남 자체로 이제 의미가 있었고, 예. 아마 사전 투표일 한 2, 3일 전까지는 어떻게든 이게 해결해야 된다. 이게 오래되면요, 네. 상당히 악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거 저는 숫자를 적절하게 서로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정부도 뭐 한 1,000명으로, 네. 그다음에 의사 단체도 이제 한 1,000명 정도, 지금 2,000명이니까 예. 어떻게든 이제 그 선거 전에 풀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국민의힘에 호재가 될 수 있다. 대형 이래 봅니다. 예, 뭐 2,000명을 고집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타협을 해라, 이런 말씀이셨고, 민주당에서는 이게 뭔가 약속된, 계획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 전두환 노태우의 6.29를 오마주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사실은 그 지금 의료 대란, 의료 무정부 상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의료계 그 산업이 지금 붕괴되고 있고, 예. 환자들이 고통받고 수술이 다 지금 취소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관여도 안 한 한동훈 위원장이 갑자기 해결사처럼 나와서 말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다. 네. 아니, 그러면 보건복지부랑 대통령은 그동안 왜 2,000명 주장한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좀 의혹이 있어요. 왜 그런 갈등을 극렬하게 만든 다음에 어떤 총선을 앞두고 뭔가 해결하는 모습을 연출한다면, 네, 한동훈 위원장이 해결사로 나서느냐. 그런다면 정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정말 그릇된 행위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집권 여당의 어떤 대표를 맡고 있으니까 비대위원장이지만 뭔가 해결에 나서는 모습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니었나 싶고요. 오늘 여야 각 당의 선대위원장들 동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대구를 찾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요. 지난주 대구를 한번 갔었는데 또 가는 거거든요. 두 사람의 만남은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과거에 수사는 이제 검사 시절에 예. 있었던 이야기고요. 정치인 한동훈하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은 뭐 사이가 나쁠 이유가 없죠.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정밀하게 분석해 보면 보수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오히려 이제 상대 후보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 이런 게 한 20-30%씩 놉니다. 아, 보수 지역마다. 지지층인데요. 예, 네.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오신환 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오신환 예.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본인 찍겠다는 사람이 이제 한 68-7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따라서 이제 그 보수가 지금 이제 여론조사 응답이나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강력하게 원팀이 된다면, 저는 지금 이제 좀 실망하고 있는 보수들, 이분들이 여론조사에도 이제 적극 응답하고 투표장에도 나오는 이런 이제 상당히 그 보수 결집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보수층이 조금 아직은 덜 뭉친 모양이네요. 그것 예. 때문에 좀 챙겨야 된다는 것 같은데, 오후에는 또 부울경 가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전국을 다니는 모습인데, 최근의 행보를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제가 어제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에 대구 7개 지역위원회 찾아가서 후보들 지지하고 왔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좀 기를 주려고 갔는데, 네. 제가 803 기를 받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김지우 부대변인이 대구 내려가셨군요. 예, 7명의 후보를 만나고 왔습니다. 네. 사진도 찍고 지지도 하고 왔는데, 어떤 대구도 보니까 정권 심판에 대한 그 바람이 불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의 국민 추천제라고 예. 2명을 전략 공천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지역구는 4번 연속 전략 지역, 그러니까 낙하산 공천을 한 거예요. 계속 후보가 바뀌는. 그러다 보니까 대구도 진짜 해도 너무한다 하면서 300-400개 현수막이 막 나붙기고, 네. 뭔가 좀 심상치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거기다 부산 같은 경우는, PK 같은 경우는 우리 조국 대표가 너그들 쫄았제. 예.
그 차버려라 뭐 예. 이런 치아뿌라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차버려 이것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너무 좀 어떻게 보면은 정제된 분이 정말 대표인 분이 정말 그런 대구의 사투리를 멋있게 쓰면서 예. 한마디로 대구에 있던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오늘은 영남을 가는 모습이고 그럼 수도권이 좀 비어지는데 지금 수도권 위기론도 잠재워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톱으로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가면은 여기가 비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괜찮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게 인요한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인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천안함 피격 14주기이기도 해서 백령도로 간다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움직이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그 천군만마죠. 큰 효과가 이제 있을 거고요. 예. 민주당은 이제 그 이재명은 이제 재판하고 본인 선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힘들 거예요. 그다음에 이해찬 이분도 건강 문제로 전국 순위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결국 이제 김부겸도 원래 은퇴했다가 이게 복귀한 거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인유한 투톱이면에게 민주당을 압도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이고요. 그 국민의힘의 전략은 오늘 불경 가잖아요. 네. 이번 총선은 이제 그냥 전쟁입니다. 선거가 전쟁이에요. 6.25로 비유하면 예. 바로 이제 낙동강을 방어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불경 낙동강 벨트가 한 9개 됩니다. 거기에 방어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원희룡을 통해서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하는 거예요. 원희룡. 예. 원희룡이 이재명을 앞서는 그 순간이 선거의 변곡점이 될 겁니다. 네. 여론조사에. 예.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 탈환하는 거죠. 나경원부터. 네. 이런 전략. 낙동강 벨트를 사수한 다음에 원희룡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네. 서울 벨트를 탈환하는 예. 이게 우리 6.25 때 서울 수복 이런 데 전략으로 아마 될 겁니다. 아, 전략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은 여기 맞서는 전략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한동훈 선대위원장, 뭐 인요한 뭐 국민의 미래 대표실 선거대책위원장. 선거대책위원장 이 두 분이 사실 선거 경험이 없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선거 때는 왜냐하면 후보들이나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노하우 이런 게 있는 아주 그 노련한 분이 보통 선거대책위원장을 하고 예를 들면 뭐 김무성이나 유승민 대표 하셨으면 좋았겠죠. 근데 예. 안 쓰잖아요. 굳이 안 쓰고 그냥 한동훈, 인요한 이렇게 하고 사실은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도 선거 지원 유세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코가 석자예요. 자기 지역에서 밀리다 보니까 어디를 못 가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 선거 판세가 위중하다는 증거고요. 예. 아 이게 선거 초보들만 이렇게 전국을 다닌다. 네. 매우 걱정됩니다. 선거 초보가 근데 이거는 사실 좀 걱정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래서 되겠냐라고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선거 초보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이겼잖아요. 대선에. 예. 선거 이게 경험 많다고 많이 떨어진 게 자랑은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 3번 떨어졌다 해서 이게 이번 4번째 됩니까? 예. 4번 떨어지지? 많이 떨어진 게 자랑은 아니에요. 이것도 4번 떨어지지 이렇게 또 단정 지으시면 안 되고 요건 한번 그냥 여론조사상으로 이게 더블 속과 차이 나죠. 예, 알겠습니다. 그 와중에 또 이분도 선거 치러보신 적 없는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게 약간의 돌풍인 것 같아요.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아침에 바로 나온 따끈따끈한 조사입니다. 보면 이게 뭐 누가 앞섰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는 아니고 오차범위 내로 다 들어가 있긴 한데 국민의 미래 그리고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연합 이렇게 좀 많이 붙어있는 모습이에요. 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 등장으로 좀 기세가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런 결과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 제가 그때 이 정치 시그널에서 처음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이나 삼성과 애플처럼 예. 시장을 휩쓸 것이다. 자, 국민의 미래 28%, 더불어민주연합 21%, 조국혁신당 29%. 아 이거 보면은 사실 50%가 합치면 50%가 넘는데 비례 유권자 시장이 진보가 지금 50%를 넘은 거예요. 예. 이대로만 돼도. 그러면 정말 국민의힘하고 그 밖에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는 확 줄어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조국혁신당 때문에 더불어민주연합도 뭐 진짜 퍼포먼스 열심히 하고 어제도 고발하고 뭐 네.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진보 유권자 시장을 더 넓힐 것이다. 긍정적 요소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연합은 당선권이 조금 줄어드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조국혁신당이 많이 가져가게 될 텐데 노부장이. 그거 괜찮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민주연합을 지원하고 후보들을 선거 유세를 하고 지지자들을 엄청 도와주고 있죠. 다만 근데 유권자들의 선택권도 있는 거잖아요. 열심히 해야죠. 경쟁에서. 예. 무조건 더불어민주연합 찍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상품을 내야죠. 근데 지금 저희가 발동이 걸렸습니다. 네. 좀 더 지켜보시면 앞으로 남은 시기에 국민의 미래 표까지 많이 잠식해 갖고 오겠습니다. 국민의 미래표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에 이 돌풍을 좀 의식한 건지 계속 몰빵론을 강조하고 실제로 뭐 대형 빵까지 들고 나와서 뭘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여론조사 지표로만 보면은 좀 안 먹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저는 이 여론조사는요. 이것만 보도 우리 보수청이 응답을 안 한다는 게 저는 느껴지는 게 예. 28이 놀 수가 없는 게 4년 전에 그렇게 참패할 때도 42% 얻었습니다. 민주당이 45고 예. 그때 비례는 일당했죠. 네. 이게 우리 보수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그다음에 산업화, 민주화도 저는 보수가 했다 봅니다. 우리 6.29 선언부터 네. 이런 이제 우리 정통 주체 세력인 보수의 힘이 커요. 아직도 이게 어르신들 중에는 그냥 2번 찍는 분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미워도 다시 한번 또 국민의힘 2번 찍는 분이 많아요. 예. 이게 28이 조국당보다 적게 논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여론을 떠나서 우리가 경험칙상 네. 저는 결국은 이제 국민의 미래가 일당하고 그다음에 진보 좌파 내에서는 조국당이 선전할 것 같아요. 제가 진보 패널들 다 이야기해 보면 네. 90% 이상이 조국당 찍겠대요. 진보 패널들이 패널 방송에서 사이에서도 패널 사이 끝나면 방송 끝나면 또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예. 우리 둘이 이야기하듯이 네. 그래요. 따라서 저는 이제 그 진보 진영 내에서 제로섬으로 조국당이 선전하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렇지만 이게 전체 파의 보수의 몫은 최소한 이게 45는 된다 이래 봅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도 조국 대표를 겨냥한 직접적인 워딩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선의의 경쟁이라고 해서 사실 뭔가 그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조국혁신당이 이런 이 돌풍이 실제로 이어져서 많은 의석수를 내고 원내에 진입을 하게 되면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잠재적인 경쟁자로 뜨는 것이기 때문에 견제를 이 정도로 해서 되느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니, 동의를 하세요? 우리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경쟁하면 안 됩니까? 같은 진보 바운더리에서 선의의 경쟁하면 그게 정말 볼거리를 양산하고 향후에 정권을 찾아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저희는 경쟁을 피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그런 주자들을 더 키워야죠. 임종석도 키우고 예. 김부겸 총리도 다시 오셨으면 다시 그냥 나가고 그래서 더 많이 풀을 키워야 저희가 집권할 수 있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안 키운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임종석 전 실장은 공천도 아니 배제하고 그거는 안 이제 키운 거 아니에요? 지역구 사유화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그럼 전당대회 8월 있으니까 그때 당대표 도전하시면 되죠. 그럼 정치인을 누가 키워줄 수 있나요? 본인이 크는데 방해는 하지 말아야죠. 예. 예. 지금 이게 박용진은요 방해를 했잖아. 계속 못 크게 밟았잖아요. 경쟁자가 될 조금의 가능성만 있어도 짓밟았잖아요. 그게 임종석, 박용진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 짓밟으려면 국민의힘처럼 컷오프를 시키지 그렇게 경선에 그렇게 많이 붙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차없이 쳐버리죠. 그래서 예. 그거는 본인들이 다음 기회에 또 뚫고 나오면 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근데 너무 페널티를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이길 수 없는 경선을 계속 붙인 거 아닌가요? 그거는 박용진 의원님의 그런 프레임이죠. 아니 예. 의원 평가를 하다 보면은 물갈이 요구가 있는 거고 누구나 다 하위 10% 20%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뭐 거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예. 예. 근데 말이 나온 김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냥 강북을 얘기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거기가 후보가 여러 번 바뀌다 보니까 그 경선에서 됐던 분은 뭐 스스로 사퇴를 하셨고 이번에 그냥 전략공천으로 가신 한민수 대변인 같은 경우는 또 주소지도 강북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 지역구인데 본인은 투표를 못하는 뭐 이런 상황도 있고 네네네. 이게 지역 유권자에 대한 예의인가 이런 네네. 문제는 있잖아요. 일단은 지역 연고가 굉장히 정치인한테 장점이 될 수는 있죠. 예. 그런데 어떤 지방의원, 기초단체장 이런 거랑 다르게 이제 국회의원은 어떤 입법, 그 전국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한민수 대변인 자체가 사실 당에서 어떤 능력이 좋고 전투력은 좋은데 약간 무색무취한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에서 인재를 고르고 골라서 거기에 보냈다. 그런 네. 점을 다 감안해서 그렇게 보셔야지 지역 연구만
따지다 보면 그 지역 사는 사람만 뽑다 보면은 사실 좀 경쟁력에서 문제가 있죠. 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민수 후보가 이제 그렇게 인재면 미리 공천 주셔야죠. 왜 마지막에 돌려막기로 합니까? 그렇게 훌륭한 인재고 대변인까지 하면 미리 어느 지역에 공천을 주셔야 되잖아요. 예. 근데 마지막 날 등록 돌려막기 했고요. 이분도 이게 말따 행따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말따로 행동 따로. 예. 이분이 국민일보 논설위원 할 때 하루아침에 날아온 후보들 번지수 아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했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진짜 하루아침에 날아온 거죠. 본인이 비판한 후보들은 제가 보니까 며칠 전에 날라왔어. 근데 본인은 등록 마감일에 날라온 거예요. 예. 진짜 하루아침에 날아오는데 번지수는 압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지역구 대표는 국민의 대표면서 지역을 대표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내리꽂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박용진 의원이 경선계를 그만큼 많이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국민의힘하고 다른 거죠. 예. 예. 아이고 뭐 이제 생각이 다르신 것 네, 같아요. 이게 민주당에서 공천 취소를 한 후보가 또 있는데 주말 동안 갭투기 논란에 이영선 후보가 공천 취소가 되었는데요. 이분도 지금 말따 행따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전세자기 피해자 관련해서 자문 변호 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이게 본인이 그런 전세자기 대책 조금 이제 챙기시던 분이 갭 투자하는 건 맞냐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떻게 저는 경선 예. 이겼을까? 원래 대전에서 이제 날아와가지고 4명이 경선했거든요. 네. 이분이 아마 홍보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이재명, 김혜경의 변호사다. 예. 옛날에 이재명, 김혜경 여사가 이제 낙상 사고 있었잖아요. 네. 그때 망토 입고 막 따돌려가 병원 갈 때, 예. 그때 이제 네티즌들이 본인은 아니었던 이재명 네. 대표가 이게 뭐 부부 싸움한 거 아니야? 이런 게 글들이 많았잖아요. 예. 요걸 다 골라가지고 고소를 대리한 이분이 바로 이제 이영선 후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선할 때 나는 김혜경, 이재명의 변호사다. 네. 이런 게 아마 먹혔을 거고요. 이분은 36억을 대출받아서 이제 37억 상가 열채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분이 노무현 재단. 돈이 없어도 그렇게 상가를 살 수 있군요. 그러니까요. 좋은 재테크네요. 이분이 정말. 노무현 재단도 있고 민변도 하고 김혜경, 이재명 변호인도 하고 이런 분이 이리 위선자입니다. 지금 이게 본인 재산이 1억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저는 민주당이 이걸 못 걸려요. 시스템이 이게 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도요. 네. 누가 돈 받을 게 있어 못 받으러 오면요. 부동산은 추적할 수 있어요. 부동산은 이제 띄보면요. 세금 낸 내력이 있기 때문에 예. 구조해 보면 다 합니다. 민주당에서 조금만 하면 이게 검증이 가능한데 네. 이런 기초적인 검증도 안 한 민주당 다른 후보도 엄청나게 많을 거다. 이렇게 보이고 예. 실제 그 노웅래 어느 장롱에 몇억 3억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농에 있는 돈 가지고 그때 은행 입금해가지고 경선 기탁했잖아요. 그때 놓았잖아요. 이렇게 장롱에 연한 돈은 발견이 어렵지만 그렇게 부동산을 발견 못했다는 것은 민주당의 심각한 결함이 있고 앞으로 이런 후보들이 줄줄이 나올 겁니다. 근데 후보 검증위가 또 있다 보니까 이게 왜 못 걸러졌을까라는 얘기는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이 현행법상 개인 정보를 정당이 예. 이렇게 제공받을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낸 자료를 가지고 사실일 거라는 그런 전제하에 검증을 하는 거고, 그런 저희는 그래서 네. 나중에 확인해보고 제명하고 공천 취소했잖아요. 그래서 이영선 변호사의 그런 당 검증이 허위로 재산 신고한 부분, 그다음에 재산 형성 과정 민주당의 가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네. 저희가 참 정말 손해를 감수하고 무공천한 건데요. 저는 좀 제가 어제 또 뭐 상가 얘기 나오고 상가 누가 투자했는데 뭐 이것도 문제 아니야 이런 얘기해서 제가 상가 하면 또 우리 이원모 또 상가? 예. 재산하면 또 우리 이원모 400억 상당의 상가만 60채 보유하고 있는 그 배우자 신 씨, 예. 그 나토 순방 때 전용기를 탔다고 해서 논란이 된 그 이원모 검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제가 이거 보고 기함을 했습니다. 예. 기함을. 뭔가 준비를 해오셨는데. 네. 이원모 검사 신 씨가 예. 하이닉스 주식을 15,000주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21억 6천만 원어치라고 신고를 했어요. 예. 자, 이분이 용인갑에 연고가 없는데 왜 용인갑 가나 했더니 이분이 용인에 집도 없어요. 집은 용산하고 도곡동 타워팰리스. 제가 알기로는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는데 네. 거기 최고급 아파트에 주거 하는데 왜 용인갑을 갔냐? 처인에 왜 갔냐? 하이닉스 주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자기가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반도체 산업 확실히 밀어주겠다. 하이닉스 밀어주겠다는 그 얘기뿐이 더 됩니까? 그러면 이게
땅 사놓고 고속도로 내겠다고 공약 발표하는 건 뭐가 다릅니까? 이 정말 문제는 뭐냐면요. 예. 이분이 작년에도 하이닉스 주식 자기 장남하고 15,000주 넘게 갖고 있었거든요. 작년에 평가액이 11억이었습니다. 1년 만에 10억을 벌었고요. 자, 재산 신고할 때 21억이었죠. 어제 종가 기준으로 제가 그냥 얼추 계산해 봤더니 25억입니다. 불과 며칠 만에 공약 발표하고 대통령 와서 2번씩이나 왔어요. 용인갑에. 그렇게 팍팍 밀어주니까 주가가 팍팍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이거 금감원 우리 이복현 원장님이 이원모 그다음에 대통령 주변 인사들에 대한 그 주식 보유 현황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뭡니까 이게 땅 사놓고 고속도로 내는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반도체 벨트 들어서는 거는 꽤 오래돼 발표됐던 것 같고 SK 하이닉스 주식은 뭐 저희가 모르는 뭔가 뭐 의문의 비상장 주식은 또 아니다 보니까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어요? 제가요. 예. 재산은 이제 그 처가가 한방 자생병원이니까 네. 상속이기 때문에 이제 전혀 문제가 없고요. 세금 다 내고 상속받은 거예요. 예. 원래 그다음에 부자다.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세계적인 시총이 지금 몇백 조짜리 주식인데 예. 그게 뭐 하루 이틀 이야기도 아니고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요. 대통령 선거 지자마자 현대중공업 군함 만들죠. 예. 국방이 같잖아요. 이거는 이해충돌 아닙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재명 대표는 선거 끝나고 대선 지자마자 주식 투자했다니까. 그것도 이게 국방이하고 이해충돌. 예. 이게 이런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더 놀란 거는 이재명 대표 신고 재산이에요. 3년 전에 28억 얼마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31억 1,700으로 재산이 2억 5천이 늘었어요. 근데 어디서 늘었을까요? 김혜경 변호인만 6명입니다. 예. 본인이 조국 대표가 제가 언뜻 듣기로 한 8억 그 정도 변호사를 들었다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조국 대표보다 재판이 훨씬 많잖아. 예. 그러면 제가 보기 전 재산을 다 해도 변호사비가 부족한데 네. 그 변호사는 다 쓰고 그리고 이게 재산이 2억 5천 늘었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이게 밝히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 재산 증식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지금 재판 받는 게 많아서 그 변호인들에게 어떤 수임료를 주다 보면은 재산 증식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재산 증식이 뭐 저는 뭐 1년 만에 10억 며칠 만에 사먹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다 예. 근거가 있는 거고 아까 뭐 장롱에서 했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뭐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한 거고요. 그 어떤 진짜 이런 아까 그 하이닉스 전 국민이 다 안다 그랬잖아요. 예. 대통령의 위치가 있는 거죠. 그거랑 어떻게 일반인들이 하이닉스 주식 사는 거랑 똑같습니까? 그럼 대통령 최측근이 하이닉스 주식 진짜 가족들이 20몇 억씩 사고 지금 밝혀진 것만 20억이죠. 그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 그 처가 식구들이나 김건희 여사 처가 식구들이나 하이닉스 주식 왕창 사놓고 대통령이 가서 여기 본격적으로 밀어주겠다. 국가 재원 밀어주겠다. 법도 바꾸겠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해 충돌이죠. 근데 지금 용인갑에서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 후보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뭐 배우자의 어떤 그림이 좀 값이 뛰었다 이래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 심각하죠. 이상식 이분이 그 부산청장 경찰 출신인데 예. 아마 이제 그 배우자가 그림연하게 보석을 많이 취급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여러 가지로 이게 경우의 수가 잘 안 맞아요. 4년 전에도 이분이 대구에 출마했었거든요. 그때 4년 전에, 신고보다 예, 대구 수성구에 출마하셨어요. 예. 그때 신고한 거 하고 그다음에 4년 동안 변동을 보면 원래 보석이라는 게 500만 원 넘으면 이게 다 신고하거든요. 네. 그럼 이게 그때 신고 안 했던 게 누락된 의심이 있는 이런 것들도 이게 많이 있고요. 도대체 해명이 할수록 꼬이는 거예요. 아마 오늘 그리고 이게 피해자 또 사기로 폭로했잖아요. 예. 피해자분이 국회에서 아마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좀 이게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정례석에 한번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의욕투성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상식 후보의 의혹은요. 완전히 바다를 메우고 산을 뒤덮는 이 정도 상황입니다. 예. 지금 보니까 뭐 민주당에서는 이원모 후보 얘기하고 국민의힘은 이상식 후보 얘기하고 하면서 용인갑이 거의 뭐 핫한 데가 돼버린 상황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얘기 좀 여쭤볼게요. 민생 공약을 여야 모두 좀 띄우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새 자녀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 이랬고 이재명 대표는 4인 가구에 100만 원 주겠다. 뭔가 또 이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주자 뭐 이런 건데요. 둘 다 어쨌든 예산 많이 들어가는 그 공약 내놓은 거거든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꼭 선거만 앞두면 민생이 어려운가 봐. 예. 좀 이게 돈 주려면 평소에 민생이 좋다가 갑자기 선거만 딱 다가오면
민생이 어려워집니까? 항상 보면 이게 선거 며칠 전에 돈을 이게 뿌리자 이런 게 저는 포퓰리즘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가장 나쁜 경제 이론이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 주도 성장,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기본 소득 시리즈. 이게 경제학계 가면 돌연변이 이거 이론 취급도 안 합니다. 예. 이론 취급도. 예.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민생을 위장해서 선거를 이게 돈으로 사겠다는 이런 게 포퓰리즘은 멈춰야 된다. 이래 보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거는 이제 저출산은 국가적인 대위기이기 때문에 뭐 이에 대한 정책은 충분히 저는 공감이 간다 봅니다. 지금 기본소득 시리즈부터 해서 좀 비판하셨는데요. 뭐 선거 때만 저희가 그 어떤 민생 지원금 지원하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민생이 어려워질 때마다 수시로 지원하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는 검색만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4인 가구 지원금 100만 지원하면 대략 한 13조 원 든다고 지금 추계가 되고 있죠.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민생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남발하는 공약이 재원이 1,0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왜 국민에게 투자하는 것은 저렇게 낭비라고 하고 무식한 양반이라고 그러고 이런 1,000조 토건 공약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나요? 좀 1,000조 넘는 공약은 인플레이션 유발하지 않나요? 저는 좀 지역 화폐로 전 국민한테 지원할 때 특정 시기에 소비 어떤 사용처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은 줄이고 단기간에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런 좋은 효과가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그냥 저거는 포퓰리즘이다. 아니 지금 1,000조 토건 공약은 매표행위 아니에요? 13조만 매표행위요? 저는 그게 좀 의문이고요. 저희가 토건 공약이 도로 마피아에게 상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그 국민에게 투자하는 것 같이 마치 막 진짜 안 하잖아요 하면서 말을 하셨는데 국민은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만 져야 됩니까? 예. 국민이 어려울 때 좀 국가 도와주면 안 되냐 이거죠. 좀 살펴봐 주십시오. 근데 예. 대통령의 천도 예산 중에요. 네. 상당수 과반 이상이 민자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국가 예산 1,000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민자에서 좀 오는 예, 것도 있다. 그 600조 이상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포퓰리즘은 아니다. 서로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용심청심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